네, 정치권에서 통일교 의혹에 대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흘째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늘 오후 1차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새치허에 농락을 당했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로 밝힐 일이기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저희가 발언들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여당 전 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연말 전국을 덮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이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 쏟아놨다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자신의 발언을 지금 전면 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소리는 요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야 무야,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제기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물증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 언제 돈을 어디에서 얼마를 건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초의 이 문제 제기자가 발언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공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드러난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은 일단 특검이 구체적으로 구속 기소한 한학자 총재 관련 한학자 총재가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라고 이제 공식 얘기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 사람이 다 구속 기소된 상황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명품백 8천만 원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지부를 통해서 한 2억 1천만 원 간 그런 부분 또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신도들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니까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지 않는 이상 좀 오리무중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쨌든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난 5일까지 이제 민주당 측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면서 폭로를 예고했는데 최후 변론 과정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뒤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가서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진술을 바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새치어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민중기 특검이 소위 김건희 씨라든지 또 권성동 전 의원이라든지 통일교에 대해서 강력한 특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도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8월에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 그러면서 전재수 이름이 나왔잖아요.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이제는 전직이 됐죠. 그게 8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8월에 그러한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국수본에 이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특검이 공정한가라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됐었던 것이죠. 이때 특검은 또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특검은 원래 인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를 이미 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국토부 과장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라든지 또 모 기업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 기업의 대표와 관련해서 그 대표가 자기에 대해서 기사를 잘 써달라고 경제지에 뇌물을 공유한 사건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과 관련해서 쏙 빼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설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첩을 시켰어야 했는데 이첩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리스트를 다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집중했는데 그 재판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가 마치 또 왜곡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새치혀에 농락당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통일교가 과연 민주당에도 소위 지원을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민중기 특검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은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대변되는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윤 본부장이란 사람이 그 사이에 소위 정권이라든지 민주당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박을 받은 것인지 회유를 당한 것인지 이거 자체도 지금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특검이 공정한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특검을 공동 발의하자 예. 제안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이걸 이제 수용하면서 빠르면은 뭐 이번 주에 예. 공동 특검 법안을 발의할 그런 이제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상당히 미지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 이유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경찰 국수본에 이첩을 했으니까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대해서 공조하고 있는 이런 시동이 이런 것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같아요. 저는 이제 양당의 선거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 어게인만을 외치면서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도 외연으로 확장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중도에서 대거 이탈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수 지지층도 이탈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패배에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장 지금 계엄에 사과하자라는 쪽에서는 빠르면은 그 전에도 지금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특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동탄 주민들이 만약에 허락을 하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양당이 선거 연대로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시작으로 다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불법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긋기 또 그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확실한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선거 공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은 것이
과연 선거 때까지 확장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당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선거연대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에서도 뭐 아직 다른 사안에 대해서 연대를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연대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연대를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를 국회에서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오만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특검이라든지 탄핵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3특검이 끝나면 뭐 종합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은 쏙 빼자.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매우 드센 비판과 조롱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에 이후에 했던 행태가 그러한데 이거를 지금 통일교 특검을 소위 그 국수본의 어떤 그 전담 수사팀에서 하자 그러면 과연 지금 특검도 그러할진데 과연 이 국수본의 소위 그 전담 수사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지금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회의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이춘석 의원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그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주식 투자라든지 준강제 추행입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데 경찰로 가가지고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좀 조용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그렇게 지금 정권이 강조했는데 과연 현 경찰의 현재 입지가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밀착된 연대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대까지 나가는 것은 좀 앞서 나간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주에 있을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현장이 화제입니다. 기관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질책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거 망신주기다, 오만방자하지 않냐 라면서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생중계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국민 주권 정부이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든 국정 운영 과정을 할 수만 있으면은 뭐 거의 100%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그런 입장, 철학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타운홀 미팅하고 있는 것. 그런데 타운홀 미팅홀과 관련된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어떤가? 굉장히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전남 도지사 그리고 또 광주시장 그리고 무한 군수까지 포함한 그런 자리에서 타운홀 미팅 가져가지고 왜 지금 군공항 이전 또 민간공항 이전 광주 이게 제대로 전남 무안으로 안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투명하게 정리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그 과정을 낱낱이 TV로 생중계하는 것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 매우 높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정부처 업무 보고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 또한 TV로 생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사상 최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대국민 소통입니다. 일단 국민들은 낱낱이 국정을 투명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력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폭탄주만 먹고
이 국정을 챙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걸 투명하게 TV로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동문서답 한다든지 맥을 못 잡는다든지 그러면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실력이 없구나, 공부를 안 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 투명하게 이렇게 TV로 생중계한다는 것은 본인이 국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핵심을 짚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공직사회의 긴장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폭탄주만 먹고 업무보고 가가지고 뭐 이걸 보고는 적당히 하고 자 폭탄이나 돌립시다. 그러면 예.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불철주야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냥 낱낱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 분야까지 얘기를 하니까 수치라든지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된 그런 공직자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 인천국제공항 이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동문서답하고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망신을 당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한 데서 비롯된 그런 망신이지 대통령의 망신 주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국민의힘은 이런 걸 가지고 그 공직자, 준비 안 된 실력 없는 공직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통령이 망신 주기를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헐뜯기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좀 받기는 어렵다. 심지어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또 범죄를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본인이야말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국민들로부터 좀 공감받기 어려운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회장님이 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발언들이 있었고 뭐 폭탄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순화해서 좀 전달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여주기식 아니냐, 지금 본인의 이제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뭐 부처라든지 기관장 업무 보고를 받고 또 긴장감을 높이고 또 그들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요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업무 보고보다는 통일교라든지 다른 이슈가 더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망신주기라고 비판을 하냐면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감정적인 그런 그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책갈피에다가 외화를 밀반출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그 공항공사 사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해서 질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책갈피 외화 반출이 아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때 했던 수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잘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선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느냐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렇게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이 시원하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그 민중기 또 윤 본부장 얘기할 때 주요 인사 중에 정진상 씨 이름이 또 언급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입니까? 후보가 총재를 뭐 만나고자 했다. 후보 측에서 뭐 해가면서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라라는 공세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업무 보고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여론조사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 부분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이제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이제 6%포인트 하락한 56%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 이야기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자리에 좀 거물급 인사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부터 짚어드리면 인천 계양을 그리고 충남 아산을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이 대통령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고 있고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난준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지금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 굉장히 판이 커질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많게는 10석 안팎 정도 예. 함께 치러지니까 언론에서는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연 국정 안정을 안정적으로 이재명 정부 또 그리고 여권이 꾸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국민의힘 야당이 뭐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느냐라는 것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니 총선까지 간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의미가 더 커지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이 두 곳은 이미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세 곳은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됐으니까 이 세 곳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 4곳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잡아도 지금 뭐 한 9곳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게 되면 또 사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텃밭인 뭐 광주시장이라든지 전라 남북도 지사라든지 이런 데서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도 대구시장 선거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는 또 한 석이 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석이 훨씬 넘어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뭐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예. 여기에 또 뭐 이준석 지금 경기도에 나갈 수 있다 지사로. 여기에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본인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사람들까지 무대에 오른다면 내년 6.3 지방선거는 굉장히 큰 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크게 바꾸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마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아직 조심스러운 게 이제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자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자리는 분명히 나온 것이죠. 계양을과 아산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당히 무게감이 큰 정치인들 중에 재보궐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 또 지방선거에 나올 만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조국 혁신당 대표 이제 또 지금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의 경우에 이제 개항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에 돌발 변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통일교의 윤 본부장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그렇게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체로 보면은 미니 총선급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북 전단 살포하면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24시간 이제 오늘 오후 4시경에 필리버스터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다만 이게 1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당장 21일부터 또다시 또 양측이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현 상황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이제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민주당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된 강대강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도 필리버스터 전국이 계속됐는데 다음 주에는 지금 내란 전담 특별부를 설치하는 예. 그 법안과 관련해서 또 대치 정국,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여야의 입장이 민감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여야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법안이 아니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면 과연 국민의힘에 유리한가, 득이 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일단 최근에 3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급심 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인데 저는 뭐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여야가 좀 구분 없이 찬성해서 공개하는 것이 사법부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신뢰와 관련해서 오히려 또 사법부 신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높여주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것이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인가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은행의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까지 여기다 넣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데 왜 이런 부분까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했을지 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을 부분은 모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협치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허망하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대치 상황.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으로는 결국은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농성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론의 지지를 더 이렇게 끌어들이느냐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의 지금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9박 6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대북 전단 살포하면 경찰관이 조치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과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 자유를 이런 식으로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거 북한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거 자체도 지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접경 지역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경찰의 재량권 하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일이 법으로 다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물론 수의 열세에 있지만은 이건 통과시켜주고 다른 것에 대해서 즉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5대 악법 있지 않습니까? 사법파괴 5대 악법 예를 든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그다음에 사심제, 공수처 수사권한 확대, 그리고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그 정당 현수막 선거 설치를 제한한다든지 유튜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한다든지 또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필리버스터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법학의 5대 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임명한 국민통합위원장도 우려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표명됐었고 또 헌법재판관이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이게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구분을 해야지 휴먼 에러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전반을 이렇게 소위 뭐라 그럴까 개조한다라는 이유로 뒤틀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여론 환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소위 민주당에 의해서 그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민생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통과시켜주면서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 59만 60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여론 환기에 있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 올해 내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생 법안과 같은 부분에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은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분의 좀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들 오늘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